조선왕조 야담실록 백문백답 제2화 군주론의 주인공 태종 이방원. 태종 이방원, 그 이름 석자가 조선의 핏빈 역사를 대변하는 듯하다. 태종 이방원은 한국사에서 가장 군주론적인 군주였다. 그의 삶 전체는 권력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라는 마키아벨리적 질문에 대한 가장 극적인 실천이자 조선왕조의 질서가 피와 공포, 냉혹한 효율과 철저한 자기절제를 바탕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증명한 살아있는 군주론 그 자체였다. 태종의 군주론은 피로 시작한다. 실록은 그가 일으킨 두 차례의 왕자의 난을 왕권 계승을 둘러싼 정치적 격변으로 기록하지만 야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본능적인 야수성과 피의 고판, 뼈를 깎는 고통과 공포가 뒤섞인 소름 끼치는 무대였다고 증언한다. 이방원은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이었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피를 지닌 채 왕자를 갈망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기까지 지나온 길은 형제의 시체로 포장된 피투성이의 골목이었고, 그가 휘두른 칼날이 닿은 곳마다 스며든 피는 500년 조선 왕궁의 밤을 영원히 붉게 물들였다. 바로 그곳이 조선 야사의 진짜 출발점이다. 조선 건국이라는 휘황찬란한 깃발이 한양 도성 위에 오르던 그 순간에도 이성계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이미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이방원. 그는 피 끓는 전장에서 칼을 휘둘렀고 아버지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누구보다 앞장섰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냉혹한 무시와 견제였다. 조선 건국의 설계자 정도전은 왕권이 아닌 재상 중심의 이상적인 유교 국가를 꿈꿨고, 그의 칼날은 이방원의 불꽃 같은 야심을 꺾으려 했다.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세우고 왕자들의 사병을 혁파하려는 정도전의 움직임은 이방원에게 자신의 목줄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다름없었다. 이방원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함께 지독한 불안감이 끓어올랐다. 그는 자신이 이룬 공이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한 존재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억울함에 치를 떨었다. 밤마다 그는 잠 못 이루고 번민했다.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은 이미 총애하는 막내 아들에게 향해 있었고, 정도전은 공개적으로 자신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나는 이대로 무력하게 당해야 하는가? 내가 세운 나라에서 내가 버려진단 말인가? 그의 내면에서는 잔혹한 결단이 싹트고 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니, 진정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피를 피로 갚아야만 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칼 한 자루에는 권력과 가족, 피와 사랑, 증오와 두려움이 모두 실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칼날이 닿아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제1차 왕자의 난. 1398년 음력 8월 26일 밤, 한양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한여름의 끈적한 더위는 불길한 정적과 뒤섞여 도성을 짓눌렀다. 도성 곳곳에 숨어있던 이방원의 사병들은 미리 정해진 지점으로 은밀히 움직였다. 그들의 눈빛에는 차가운 사리가 번뜩였다. 궁궐을 지키는 병사들은 이미 매수되었거나 제압되었고, 높은 담장 너머로는 어둠 속에 잠긴 궁궐의 실루엣만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 밤, 방원은 두 손에 피를 묻힐 준비를 한다. 이방원의 첫 번째 칼날은 정도전에게 향했다. 정도전은 그날 밤 재상나문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태평성대의 꿈에 잠겨 있었다. 그는 이방원의 야심을 경계했지만 이토록 빠르고 잔혹한 반격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새벽이 밝기도 전에 나문의 집 대문이 부서져라 열리고 횃불을 든 무장한 병사들이 들이닥쳤다. 술에 취해 있던 정도전과 나문은 순식간에 포위당했다. 정도전은 놀라 벌떡 일어섰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차가운 칼날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고 그의 유교적 이상은 그렇게 허무하게 쓰러져 갔다. 이방원의 병사들이 영모라고 외치는 소리는 그의 처절한 최후를 더욱 비극적으로 만들었다. 내 도가 이 땅을 밝히길 바란노라. 정도전의 마지막 한마디는 이방원의 냉정한 결단 앞에서 허공에 흩어졌다. 정도전의 피는 마루를 흥건히 적셨고, 그 붉은 피는 그가 꿈꾸던 이상적인 나라의 밑그림을 지워버리는 듯했다.
남은과 심효생 등 그의 동료들 또한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했다. 한때 조선 건국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이들은 그렇게 권력의 칼날 아래 쓰러져 갔다. 피해 광란은 궁궐 안으로 이어졌다. 이방원의 칼날은 이제 자신의 이복 동생들인 세자 이방석과 이방번에게로 향했다. 형제는 적이 된다는 냉혹한 진실이 궁궐의 밤을 지배했다. 어린 세자 이방석은 자신의 처소에서 잠들어 있다가 갑작스러운 병사들의 침입에 화들짝 놀라 깨어났다. 골룡포가 아닌 잠옷 차림의 그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 살려주세요 형님. 애절한 외침에도 군사들은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렀다. 칼날이 살을 가르고 피가 마루를 적셨다. 궁궐의 밤은 형제의 절규로 진동했고 그 시신은 궁궐 밖 어둠 속에 내던져졌다. 조선의 왕인 이성계는 이 모든 참극을 속절없이 지켜봐야 했다. 그는 가장 사랑했던 자식들이 다른 자식의 손에 죽는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흘렸다. 그의 통곡 소리는 궁궐의 밤을 더욱 처참하게 만들었다. 태조의 손끝이 떨릴 때 이방원은 말없이 아버지, 이제 조선의 피는 제 것이오라고 속삭였을 것이다. 왕궁은 더 이상 왕의 거처가 아니라 형제들의 피가 스며든 거대한 사륙의 현장이 되어버렸다. 이 잔혹한 사건이 바로 무인정사, 즉 제1차 왕자의 난이었다. 이 난을 통해 이방원은 킬방원, 피의 왕이 된다. 피를 뿌려 자신의 길을 열었고 이성계는 그 충격과 절망감에 왕위를 아들 이방과정종에게 넘기고 물러났다. 그러나 피는 피를 불렀고 왕자를 향한 욕망은 또 다른 칼날을 부추겼다. 정종은 허수아비 왕에 불과했다. 모든 실권은 사실상 이방원의 손에 있었다. 이방원은 자신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지기 시작했지만 왕위를 향한 그의 야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때 그의 앞에 새로운 그림자가 나타났으니 다름 아닌 그의 형 이방간이었다. 이방간 또한 무인다운 기계를 지닌 인물이었고 이방원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특히 그의 아내인 김씨 부인은 남편의 야심을 부추기며 어찌아우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며 끊임없이 이방원을 제거할 것을 종용했다. 이방간은 박포라는 불만 세력의 꼬드김에 넘어가 결국 이방원에게 칼을 겨누기로 결심했다. 박포는 과거 이방원의 거사에서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그 분노를 이방간에게 투사하며 그의 야심을 부채질했다. 제2차 왕자의 난 1400년 음력 1월 도성에는 다시 한번 칼바람이 불어닥쳤다. 의례정사, 즉 제2차 왕자의 난이 발발한 것이다. 이방간은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이방원의 사절을 기습했다. 한밤중의 기습은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방원은 이미 첫 번째 왕자의 난을 통해 피의 교훈을 얻은 터였다. 그는 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그의 사저 병력들은 이미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었다. 왕자들의 사병들이 도성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기 시작했다. 칼과 칼이 부딪히는 굉음, 비명과 고함 소리가 한밤의 정적을 갈랐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싸움은 처절하게 이어졌다. 형제 간의 싸움은 그 어느 전쟁보다도 잔혹했고 승자와 패자의 운명은 단 한순간의 선택으로 갈렸다. 이방원은 타고난 전략가이자 냉철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압도적인 무력과 뛰어난 전술로 이방간의 군대를 차례로 격파했다. 전투는 일방적으로 이방원에게 유리하게 흘러갔고 이방간의 병사들은 점차 사기가 꺾여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결국 이방간은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 이방원의 추격대에 붙잡혔다. 그는 죽음을 면했지만 그 대가는 비참한 유배 생활이었다. 강원도 토산으로 유배를 떠난 이방간은 이후 다시는 중앙 정치 무대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다. 그를 부추겼던 박포는 이방원의 손에 처형당했다. 두 번째 왕자의 난은 이방원의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었다. 이 모든 피해의 드라마를 지켜보던 정종은 결국 왕위에서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즉위.
1400년 음력 11월 이방원은 마침내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즉위했다. 그러나 그의 왕위는 형제와 공신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왕자의 나는 조선이라는 새로운 왕조의 초석이 얼마나 잔혹한 피로 다져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영모를 진압한 대가로 그는 한 번 더 칼을 들고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신하와 친족, 외척을 모두 쓸어낸다. 궁궐의 골목, 밤마다 들리는 비명, 다음은 내 차례일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 신하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고 누군가는 미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왕이란 자리엔 친구도 형제도 없다는 말이 진짜 현실이 된 밤이었다. 하지만 이방원에게 후회란 없었다. 그는 자신이 피로써 조선을 다진 왕임을 알았다. 피로 시작한 왕위, 그 끝도 피로 마감될 것을 직감하면서도 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 자리에 앉은 뒤에도 피비린내는 가시지 않았다. 태종은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조선의 기틀을 다졌지만 그의 내면에는 자신이 죽인 형제들과 동료들의 그림자가 평생을 따라다녔을 것이다. 야사에는 태종이 밤마다 꿈속에서 피투성이로 나타나는 형제들의 원혼에 시달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술잔을 기울이다가도 피냄새가 진하게 밴 손바닥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문다. 궁궐의 복도에는 밤마다 이방원이 피를 씻으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형제의 흔적이 남아있었고 밤이 깊을수록 누군가는 벽 너머로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그가 남긴 한마디는 실록의 한 구절로 남았다. 왕이란 자리는 사랑하는 자를 먼저 베어야 앉을 수 있다. 그는 이 말을 실천으로 증명한 군주였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군주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낫다고 했듯 태종은 누구보다 강력한 공포 정치로 조선을 다스렸다. 왕권 강화를 위해 친족과 공신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했고 사병 혁파, 호패법 실시, 양전 사업, 관제 개혁 등 강력한 행정력과 법치로 조선을 중앙 집권의 국가로 만들었다. 그는 충성도, 능력, 위기 대응력에 따라 인재를 가려 썼으며 오로지 조선 왕조의 안녕과 왕좌의 안정만이 군주의 존재 이유임을 알았다. 그러나 태종의 군주로는 피와 공포, 의심만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벌인 숙청과 사륙, 권력 다툼이 후대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누구보다 깊이 고민했다. 자신이 피로 지킨 왕권이 다시 다른 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철저한 시스템을 만들고 후계자인 세종에게 자신의 방식과 그 한계까지 모두 물려주려 했다. 야사는 태종이 밤마다 자신이 죽인 형제의 원혼에 시달렸다고 전한다. 그것이 허구이든 진실이든 그는 누구보다 군주란 인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달았을 것이다. 결국 태종 이방원은 군주론의 표본이었다. 그는 권력의 취득, 유지, 확대에 필요한 냉정과 결단, 때론 피와 잔혹함, 그리고 언제나 냉철한 자기 통제와 철학적 고독을 실천했다. 그가 남긴 조선의 질서는 그 이후 500년 왕조의 기틀이 되었고 한편으론 피로 얼룩진 그림자를 끝없이 남겼다. 오늘날 태종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군주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누구보다 극적이고 잔인하게 그러나 가장 현실적으로 답한 한국사 최고의 군주론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